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 19대 대선 미리 보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중도, 보수,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쪽으로 잠깐 시야를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다 이렇게 포괄하겠다, 포용하겠다라는 자세로 심지어 보수 세력까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인데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이분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거 아마 저는 이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림이 유권자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보수의 개혁,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의원, 또 다른 또 대선주자도 있습니다만 또 어쨌든 이제 반패권주의를 내걸고 진보의 새로운 어떤 길,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네. 그 구호에 맞는 어떤 내용들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 없이 이제 구호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는 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전열을 다듬고 학제 개편이라든지 좀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걸 내놓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당론에 대한 변경 부분 같은 건 이제 대권 주자의 어떤 의견과 또 당의 의견이 달라지면서 그것이 다시 무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 이제 지금 대선 국면만 보면 당보다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그 가치를 지향해 가느냐 그 집단이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고 바른정당대로 유승민 의원은 다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는 오히려 이제 이 중도 통합을 얘기하면 서로 갈라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유권자들이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큰 걸음들이 없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고. 마치 그렇게 보면 적전분열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반패권을 주창하면서 이 모일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시대 정신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큰 틀에서 뭔가 합의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만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합집산하겠다. 이게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또 경제는 진보, 보수는 안보는 보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도 보수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동의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림이 좀 없는 거죠. 여러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안보 그럴 때 군사 안보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 안보는 경제 안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 안보요? 예. 경제도 안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21세기가 되고 새롭게 와 있습니다만 이 안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논의의 틀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어떤 찬반 대립의 각도가 좀 이렇게 틀을 좀 넓혀서 안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일 수고 그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틀 속에서 좀 논의가 되기보다는 무조건 어쨌든 이제 안보를 중요시하냐 아니냐, 북한에서 어떤 태도를 이런 각도에 좀 갇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깨지면서 제대로 논의가 돼야지만 어떤 국방의 효율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세금을 쓰는 부분인데 무조건 이게 안보는 안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에 찬성 반대 이렇게만 지금 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을 그냥 여쭤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을 여쭤보면 안 되는데 하도 군사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그러셔서 이 개념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200만 명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한 4,500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500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70만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대략 이런 추세면 200만까지는 돌파할 것 같고요. 이제 탄핵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얼마나 들어올 건지 이런 문제인데요. 200에서 250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선거인단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민주당 지지층이 대략 선거인단의 한 6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그 경선 참여 의향을 각 지지정당별로 좀 보면 대략 흐름이 민주당 지지가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전체 선거인단 규모의 한 60%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한 20% 정도 나오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6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30% 이상 올리지 못하면 예. 역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예. 특히 이제 대연정 신의 뭐 아까 이 선의의 발언 오늘 또 뭐 연정에 대한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우클릭이 네. 당 지지층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은.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마치 지금 이제 본선을 보듯이 유권자들이 점점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뭐 유력 주자가 일단 그 그렇죠. 안에 둘 다 포진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본다면은 이제 현재 흐름에서 뒷부분에 어쨌든 이제 참여하는 경선인단이 네. 그 이제 야당 지지층이 1차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뒤에 어떤 성향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선택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는 아까 뭐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강한 대세론 또 예. 그만큼의 지지 기반과 또 불안감 내지는 어떤 뭔가 이렇게 지금 너무 강성이라는 이미지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서 예. 그 반대쪽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나 다른 정당이 치고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안희정 지사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선한 의지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정체성 논란이 이렇게 정도로 굉장히 강한 너무 나간 발언이었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네. 이 기조를 그대로 몰고 가면서 어쨌든 이 경선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면서 예. 그 폭을 넓히고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역전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경선 전략 속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 맞는 어떤 기호를 택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기세로 봐서는 기존의 입장들을 고수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도 과연 네. 경선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뭐 뚜렷이 밝힌 것 같고요. 예. 예, 안희정 지사는 소신이다. 그리고 예. 그렇게 계속 밀고 갈 의지를 명확히 피력했다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지지율이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25%를 돌파를 했다. 예.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중도층 보수층한테 그런 게 더 어필이 돼서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지도가 25%를 돌파한다면 이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그 지지율이 지금 본다면 산토끼에서는 일부 들어오겠지만 최근 발언 때문에 집토끼가 일부 떠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지율이 거의 정체 내지 정체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25% 도달한다면 호남을 흔들 수가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쉽진 않다. 특히 경선 참여 의향 자체가 조사를 해보면 안희정 지사의 경선 그 지지층이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가장 강고하고요.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이재명 지지층도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이 보다 더 적극적인데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타당 지지층과 무당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당파들은 네. 사실은 정치 무관심층들이 많습니다. 예.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서 좀 아직은 열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표권자분들이 보시기에 안희정이라고 하는 상품은 신상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신상을 어디다 쓰는 건지 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견고한 지지층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계속 지지 의향이라고 하는 충성도 조사를 해봐도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한 40-50%는 계속 지지를 밝히지만 나중에 네.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은 60%가 60에서 70%가 충성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두 분께 지난주인가요? 방송 마칠 때쯤 돼서 안희정 지사가 탈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짧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탈당 안 하시겠죠? 당연히 안 합니다. 네. 안에서 승부를 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제가 그 세미나에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교안 권한대행이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RN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기억이 나는 건데 그 약 한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고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진보 쪽에서 볼 때는 뭐 진보란 편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좀 위험한 숫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교안 총리의 좀 권한대행의 지지도 좀 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략 네, 네. 원래 한 15에서 한 16, 7 정도 되다가 최근에 한 3, 4% 빠진 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그래요?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출마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네. 출마하는 것이
과연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가 상승을 하면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 일부를 좀 흡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요. 예. 또 이제 앞으로 보면 향후에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차를 두고 봤을 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등할 가능성이 단기에는 좀 잘 안 보인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보든 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보든 이제 한 15%에서 뭐 20% 안 되는 쪽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자체는 지금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거를 예. 위협적이게 이게 이 수치와 나머지 혹은 잠재되는 지지층이 위협적인 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오히려 이제 본선 구도에 갔을 때 그 예. 야당의 유력 후보 그게 뭐 문재인 전 대표일 수도 있고 안희정 지사일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야당 후보가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이제 이 뭐 적대적 관계 그러니까 뭐 보수는 좀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렇게 규정하면서 네. 강하게 나왔을 때는 이게 우려감이 커지죠. 그러면서 네. 이게 자연스럽게 어쨌든 보수 중에 더 결집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국가를 편안하고 안정시키면서 다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굳이 저쪽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지를 결집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아마 저는 보수당 내부보다는 예. 결국 야당이 어떤 구도를 만들면서 선거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예. 보수 중에 재결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이 15% 20%는 탄핵 반대로는 비슷한 수치거든요. 예. 그냥 누가 후보가 돼도 보수당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예. 그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히려 이게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이 여론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우리 이은지 PD가 아주 그냥 빠르게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표본의 내용과 응답의 율 이런 거를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이은지 PD가 적어주는 내용을 보충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RN서치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전체 응답률이 3.2% 그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런 하락세를 반사이익으로 안희정 후보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렇죠. 박시영 대표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또 뭐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네. 통과가 된다면 가결이 그렇죠. 된다면 보수층의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찬성이 네. 한 80%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보수 안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15%는 그 탄핵 반대층이기 때문에 예. 그 층은 분명히 결집을 할 거다. 예. 그리고 숨어 있는 보수표가 뭐 저희가 볼 때는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더 크게 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까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분들은 당연히 결집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좀 한 분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에 가 있는 표도 네. 일부 예. 좀 리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일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탄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두 개지 않습니까? 탄핵이 된다, 탄핵이 기각된다. 그럼 탄핵이 된다는 가정과 탄핵이 기각된다는 가정을 놓고 네. 이 표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릴까 이거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상황은 표의 네. 흐름보다는 네. 전체 국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뭐 짚어주시죠 그 부분. 뭐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서 예. 이제 뭐 예상하신 것처럼 뭐 보수층도 일부 결집을 하겠습니다만 예. 뭐 조기 대선 체제가 열릴 거고 지금의 어떤 보수층이 다시 재결집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뭐 지금보다 엄청난 규모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지금 비슷한 어떤 대선 구도 여론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일단 국면이 넘어갈 거고 탄핵이 만약에 뭐 기각되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대선판이 열리는 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흘러온 정치 상황 전체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뭐 아마 탄핵을 요구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촛불 민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네. 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위축됐던 보수층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할 텐데 아마 이게 상당히 큰 혼란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제 일반 지금까지 봤을 때 비율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탄핵 여론, 촛불 민심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이게 법적인 판결이니까 수용해야 된다라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네.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아마 굉장히 큰 혼란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면 네.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불안감, 공포감 네. 이런 것을 과도하게 좀 조장하는 것도 좀 보여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탄핵이 만약에 그 인용이 된다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국면이 아닙니다. 예. 탄핵에 찬성한 뭐 80% 이런 분들은 네. 상식을 원한 거죠. 사실 네. 우리 사회에 상식을 네. 원한 거고 탄핵이 통과된다면 상식이 승리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보의 승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제 쌓인 적폐와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다짐들을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대한민국 네. 이런 쪽에 어떤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극렬하게 또 저항을 하시겠지만 네. 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는 겁니다. 선거법에 또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한다면 또 선거법 위반이 돼요. 네. 때문에 모든 정당이 경선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조기 안정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은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두 후보 간의 어떤 치열한 컨벤션 효과가 지금 조금씩 생겨나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진영,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진영은 지금 적전 분열 형태로 뚜렷한 어떤 대세론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 그러면서 부동층이 또는 무응답자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분들이 안희정 지사를 밀었다가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연약 집안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렇죠. 연약 집안이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네. 본선 가상 대결을 만약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때 한 40에서 45%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50에서 55% 정도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그만큼 네.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고요. 네. 쟁점은 또 한 가지 쟁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스몰 텐트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남경필 그다음에 유승민 이런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안희정, 손학규 이런 분의 또 생각이 당내에서 각각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손학규 의장이 네.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어떤 효과를 네. 기대하지도 않았을까요? 좀 기대한 것이 못 미친 거 있습니까? 기대했는데 예.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다만 호남에서 네. 민주당으로 급격히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지세가. 네. 이제 그게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것을 좀 멈추는 효과는 있었다. 지열 효과는 있었다. 네. 예. 그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호남 쪽에서 이 국민의당의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크게 그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벌어지지는 않았고요. 예.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예. 추가 하락세는 적어도 막은 거 아니냐.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경선에 대한 국민의당 경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 관심이 조금 더 생겼죠. 아무래도 안희정, 손학규. 물론 이제 민주당 경선에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못 미치지만 네. 네. 그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초기에 그 합류할 때 어쨌든 네. 관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 공식적인 경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 이 국민의당과 새로운 정치 또 뭐 내지는 호남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 뭐 손학규 의장과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노선 투쟁, 뭐 경쟁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합류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뭔가 이렇게 새를 불리고 예. 좋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서 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잦아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최대 쟁점은 경선 룰입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네. 경선 룰에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로는
문재인 후보 때리기 여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면 좀 그 정책적 비전이라든가 그렇죠. 콘텐츠가 좀 큰 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치열하게 논쟁도 벌여야 하는데 네.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어떤 정치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게 좀 국민들 마음 못 사고 있죠. 예. 바로 그 점을 좀 연장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 그 단이라 그럴까요? 기획단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오고 하는 앞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시영 부대표께서. 그런 면보다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로 말하다가 짚어가지고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문재인 대표의 모습을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저번에 저 특전사령관 네.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 전세현 네. 예, 그분도 경우도 있었고 주로 주변에 참모라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제를 약간 야기하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숙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정치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불안한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수들이 서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 대선 가도에서 실수는 누구나 나오기 마련인데 문제는 네.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그 뒤에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하느냐. 이 문제도 지지도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결정적인 실수는 없어요. 피해야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하나 네. 터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선거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네. 그 민주당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한테 어떻게 다가설지. 그게 참,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광주시당 네. 이런 데 항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당이. 예. 왜냐하면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안희정 지사가. 예. 선의에 네. 대한 발언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거기에 좀 빗대다 보니까. 네네. 그런 항의 전화도 상당히 쏟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정치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장난으로 비춰주면 이제 이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 담겨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통치 능력으로 그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번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 안에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의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소통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과연 뭐냐? 네. 그건 경청이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설득력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해서 소통 능력이 꼭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특히 대선 후보들이 소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의 어떤 유권자들의 그 관심과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게 언론을 통한 후보들 간의 토론이나 뭐 대담 이런 것들이 그동안 보면 이제 기계적인 형평성 뭐 1분 뭐 물어보고 뭐 1분 답하고 이런 그렇죠. 식의 어떤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장시간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선 후보가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디테일한 걸 외우고 있냐 이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역량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역사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시진핑의 어떤 정치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우리는 이렇게 급박하게 선거를 치르게 되었을까?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소명이 뭘까 궁금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는 팟빵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와 토론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전소연, 김성호,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